오늘은 2025년 5월 9일 어버이날 다음 날인데요. 금요일이지요. 이 저녁에 금요일 밤인데 다 같이 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은혜롭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굉장히 영광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께서도 이게 오늘이 어디냐 하면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현재 국가를 위한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위기 그리고 교회 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분 정도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데요. 다만 이 나라 국가를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걱정이고, 특히 우리 2030 또 청년들 학생들 보기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안에서 참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 기분 좋게 참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의 대한민국은 지금 6월 3일 이제 또 예기치 않았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기 대선이 또 있습니다. 3년 전에 20대 대통령을 뽑았는데 또 이렇게 안타깝게도 대통령 임기를 다 못 끝내고 중간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새롭게 또 갑자기 대통령을 뽑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주어진 대로 이 나라를 5년 동안 통치하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과정이니까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무겁고 또 국가 걱정,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번에도 느끼겠지만 정치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외면하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무관심해지면은 그것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정치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나라의 정치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배우면서 언제나 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도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도 발휘하고 또 그런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싸이를 시작해 가지고 또 BTS 또 블랙핑크라든가 우리 너무나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와 연예인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뉴스 보면은 맨날 싸우는 이야기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 나오지만 전 세계 바깥에서 해외 나가 보면은 코리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다들 세계 삼성 갤럭시 폰이 세계에서 판매 1등이거든요.
현대 자동차도 미국에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현대 자동차 판매량이 독일 3사나 하지요. BMW, 아우디, 벤츠 3개 합친 것보다 현대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뿐만 아니지요. 삼성, LG, 현대, SK 그리고 포스코. SK는 얼마 전에 해킹이 있어가지고 욕먹고 있습니다만 롯데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세계에 나가보면은 Where are you come from?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면 I come from Korea라고 하면 와 다 이렇게 해요. K-푸드, K-컬처라 하지요. 그죠? 너무나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보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할 만한 나라가 못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35년간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또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을 겪어가지고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는 분단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6.25 전쟁 끝날 무렵에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더 못 살았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중동 같은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고 해서 이래 국가가 부유해지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지하 자원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6.25 전쟁 이래로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지금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휴전선 북쪽에서 어제지요. 어제 어버이날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쏘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6.25 전쟁 공산당을 막아낸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혼자서 막아낸 건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16개국 유엔군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나라들 덕분에 공산화되는 걸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 4강대국 주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가면은 전쟁 없이 그리고 이렇게 든든하게 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덕분에 지금까지 사실은 그 미군 덕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많은 미국의 도움으로 실제로 지금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6.25 전쟁 끝난 뒤에 유엔군은 철수했지만 미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해서 북한 공산당이 못 쳐들어오도록 지금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도 있었고요. 그 뒤로 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바로 산업화와 그리고 가난이라는 이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신 훌륭한 분이 지도자입니다. 수출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 하면요, 64년도에 대한민국 수출이 1억 불이었는데 77년도가 되면 100억 불이 돼요. 몇 배 늘었어요? 예, 바로 100배를 늘린 지도자예요. 그 덕분에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더 가난했던 것 같더라고요. 참 그 가난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만큼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만한 게 맞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바로 자기 아이들 먹여 살린다고 교육시킨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느덧 전 세계에서 국력이
일본이 8이고 우리가 6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지도자와 국민들의 저력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조사가 아니고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식민 지배를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8위가 되고 우리가 6위에 선정이 됐어요. K방산 6위, K 제조업이죠, 그죠?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이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렇게도 참 훌륭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영업 많이 힘들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체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빈곤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하게도 됐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바로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의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그렇게 민주화가 되는데 2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35년 식민 지배도 받았고 또 6.25 전쟁이라는 공산당은 참으로 나쁘구나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게 된 교훈도 얻었지만은 그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독재를 극복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바로 국력 6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의 희생이 있었고요. 이렇게 어렵게 대한민국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나라, 공산주의를 믿고 있는 북한보다 현재 우리 남한이 GDP, 국내 총생산이 무려 30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덧 제2의 6.25를 겪어야 될지도 모르고 제2의 홍콩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너무나, 제가 좀 더 이야기 사례를 들으면 눈물이 날 만큼 지금 큰 위기가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만큼 위기인 줄을 사실은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게 된 것이 바로 작년 12월 3일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많이 알게 됐지요.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아직도 재판 중인 분도 계시고 국민들도 여론도 나뉘겠지만,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내용만을 꼽아본다면은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라가 위기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들이, 정치적으로도 과대한 입법권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될 뻔했고 실제로, 그리고 언론도 똑같은 비상계엄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절반으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이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딱 둘로 갈라진 게 바로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이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특정 언론은 좌편향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계속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곧 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 즉 법치가 아니라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야 나는 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하면 죽일 수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가난하고 헐벗은 국민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또는 잡아가거나 하면 안 되고, 오직 국민의 동의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를 딱 하게 되니까 그 대법관과 대법원을 탄핵하겠다, 사법부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과 달리 누구를 막론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면 옛날에는 임금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자. 그래야만이 권력이 분산돼서 함부로 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50년인가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역사적으로 사법부를 없애자 판사를 단행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법치도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하면은 고발하고, 아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고발당해서 경찰서 다녀오신다 하던데요. 여러분, 그 고발당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누군지는 제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어느 당인지 어느 후보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보 중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들을 30% 무조건 할당해서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그것은 역차별이라서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도 굉장히 그거는 불평을 갖습니다. 어떻게 레즈비언, 게이 또는 여러 성소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존중은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로 30%를 공공기관에 채운다라고 그거를 전한길이 말한 게 아니고 그 후보 본인이 말했어요.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니까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딱 말하는 순간 전한길한테도 또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5일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3번을 고발당했습니다. 전한길이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학생들 보는데 떳떳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존중돼야 된다. 공정과 상식, 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소 고발을 3번이나 당했다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여러분, 나는 안 당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은 바로 그 다음 고발자가 당신이 언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이거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재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들 무관심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라가 바로 기울어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댐의 뚝에 구멍이 조금만 나든만 그게 결국은 댐 뚝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비상기업 계기로 또 알게 된 것이 사법부도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책에서 중학교 때 법 앞에 평등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힘 있다고 권력 가졌다고 재판도 기피하고 그리고 연기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꾸로, 여러분 제가 강도를 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럼 제가 경찰에 잡혀가는 게 정상이지만 경찰을 죽여버리거나 경찰을 이렇게 탄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있는 이야기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수능 강의를 13년, 공무원 강의를 13년에서 2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가르친 2030 청년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고통받을 대한민국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하던 것을 접고 사실상요. 저 사실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제가 학원에서 잘렸습니다. 아직 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는데요. 수험생들한테 피해 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1월 달에 이미 제가 2월이었죠. 2월 중순에 사실은 제 소속 회사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저런 강사 빨리 잘라라 이런 요구 때문에 회사에서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사실은 잘렸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올바른 소리 하면은 잘리고 고발당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전환길이는 내랑 정치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 분이 결국은 감옥 가고 결국은 고발당하면 그때 전환길 주장이 맞았구나 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했다가 크게 흥행을 못했는데요,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도 본회프 나오는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목사님 아닙니까? 본회프, 제목이 본회프입니다. 영화 제목이. 학생 여러분 메모해놨다가 들어보셨죠? 본회프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일에는 바로 히틀러가 등장해서 대한민국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다 장악했는데요. 입법부는 원래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인데요. 이 국회에서 행정부에다가 법을 마음대로 행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법, 권력을 준 겁니다. 줄 숫자거든요. 그래서 총통이 된 히틀러는 행정부도 관할하고 입법까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입법하고 행정부 장악하면 사법부도 저절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입법을 그렇게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타난 게 누굽니까? 히틀러와 나치당이 나타나서 결국은 독일의 총통이 돼가지고, 그때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600만 가까이 독가스실에 가서 죽게 되고 불타서 죽게 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지금 생각하면 독일 사람들도 아이고 히틀러가 잘못했네, 나치적으로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히틀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통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전부 히틀러 독일 사람들이 동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합법적이고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속에서 그런 괴물 독일이 나치주의가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몇 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가서 승리하면서 이제 독일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정확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북한 그리고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마 중국이 우리나라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과거에 수나라 침입, 당나라 침입, 그러한 여진 전부 중국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후금으로부터 침략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병자호란 때는 50만 명 여자들이 잡혀갔어요. 일제강점기 35년은 짧은 거예요.
그 역사 공부해 보면 더 큰 고통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평화로웠던 이유는 누구 덕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세계 강대국이면서도 영토는 침략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지금 이렇게 평화가 70여 년간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후보 중에서는 중국과 친해야 된다, 그래서 친중 정책을 펴는 후보들도 있고 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걸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자기가 당선만 되고 보자고 싶어가지고 듣기 좋은 이야기, 사탕 발림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보통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와 어느 당 쪽에서는 기업가보다는 노동자들을 더 우선해가지고요 재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까 먹여 살린 게 누구라고요?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롯데가 이런 기업들이 수출해서 우리나라 달러 벌어와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가들이 존중돼야 되고,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음에 사업가가 많이 되십시오. 사업가 돼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포도원이 있어야 가서 품꾼들도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원 농장도 있어야 되고 포도원 주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보다는 그 품꾼들을 더 우선해가 포도원을 하기 싫다라고 해버리면은 다 굶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느 순간요 우리나라에는 기업가들, 아까 말씀드렸죠, 재벌을 다 없애겠다라는 게 지금 공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해외로 기업은 떠날 거고, 그러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기업뿐만 아니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되고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선진국이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대재해방지법 이런 거 해가지고요 기업가들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삼성전자에 한 명이요 하다가 깔려 죽었어. 그럼 이재용이가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크다면 어느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사업가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곧 주 4일째 근무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듣기에는 좋지요. 그거 하고 나면요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장에는 4일만 일하면 좋지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경제적인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것 때문에 국가 생존이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후보는 또는 어느 당은 52시간 근로 제한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나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나는 이 회사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밤새워서 연구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 잡혀 들어갑니다. 사장이. 왜요? 52시간 이상 그 일을 시켰다고 해서 아예 직장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서 죽자 사자 일해도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로자는 아까 말 근로자도 존중은 돼야 되지만 오직 기업가는 다 타도하고 근로자만 살자 이런 대치적인 게 아니고요. 기업가도 존중되고 근로자도 같이 존중되는, 이래서 갈등이 아니라 통합되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53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제가 이야기도 안 꺼냈습니다. 아니요, 제 시간을 지켜야 되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짧게 한 2분 정도 요약해 드릴게요. 6월 3일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위기고 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사회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고, 이런 위기를 속에서 더 큰 위기는 안보 위기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70여 년간 지켜왔던 평화, 이 안보, 이것이 다 무너지고 조만간 우리는 제2의 홍콩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역사 강사로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제가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호주의로 가면 됩니다. 우리하고 우리한테 대해서 영토 침략하겠다는 야욕이 없으면 친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안에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 거 알고 계시죠? 인공구조물 그걸 설치하면 그게요 미사일 기지로 바뀔 겁니다, 조만간. 우리 그러면은 철수하라 하면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와서 인공구조물 설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6.3 대선 앞두고 있는데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기업가들이 존중되는 이런 문화 또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이래 보면은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전한길이 혼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교회가 다 사라집니다. 히틀러 나치당 되면은 다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했거든요. 그때는 본회포 목사 혼자 그랬어요. 다른 목사들은 당장에 내가 상관없으니까 그냥 쉬쉬하고 묵인했는데, 결국에는 독일 히틀러 통치할 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다 잡혀가고 그래 되죠.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견지하는 이유가,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분들 또는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티베트에 있는 많은 사원들, 신장 위구르 지역 전부 다 불타고 교회 템플 전부 다 불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콩에 가보십시오. 지금 홍콩에 어떻게 돼 있는지요. 무역도시, 금융도시 홍콩의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요즘은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 하자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목이 지금 쉰 이유도 그 때문에, 그저께는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 보고도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가, 부정선거가 미국 보도에 의하면,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99.9%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개표할 때 강당 같은 데서 다 보는 데서 개표하는데 부정선거가 어디 있나? 그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사례 들어드릴게요. 작년이죠. 2024년도 4.15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에서 지금 당일 투표도 있고 사전 투표도 있죠. 사전 투표 중에는 관외 투표도 있고 또 제외 국민 투표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미국 가 있거나 영국 가 있거나 프랑스 가 이런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서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제외 우리 국민이 대사관 이런 데 가서 나는 투표할 거야 라고 신고했는 사람이 6만 4천 명 정도 되고 6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14만 명이 투표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중앙선관위 통계 자료예요. 중앙선관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 선관위에다 공식적으로 질문했어요. 아니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6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투표했다는 사람은 14만이 될 수 있냐. 7만 명이 느는 거예요. 7만 명이 어느 누구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관위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보고 있으면 답변해 보라고.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대로 가면은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는 99.9%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까요? 왜 할까요? 지금 제일 의혹이 많은 게 바로 전산화된 시스템에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표할 때 보게 되면 TV 모니터에 보고 A 후보, B 후보 몇 표 얻었다 보고 있잖아요. 그 전산화된 거 아닙니까? 대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수작업으로 개투표하고 그 자리에 투표 끝나면 그 자리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게 돼요. 수작업으로 그 자리에서 몇 표 얻은 집계를 다 해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깜깜이가 있는 게 바로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까지 4, 5일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도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궁금하죠? 왜 부정선거에 누가 개입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집단을 내가 이 집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걸 지배해 보고 싶어.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가서 쭉 패면은 싸워야 되고 희생이 따르잖아요.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내가 A라는 집단을 지배하고 싶으면 그 집단의 지도자를 내 편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를 뽑는 게 뭔지 아세요? 투표입니다. 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도자 입법부를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통해 뽑고 다가올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도 투표, 선거를 통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지배해보고 싶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내 편 지도자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전 세계에 이것을 드러난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선거에 다 개입한다 그래요. 올 1월 달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중국이 영국에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했다고. 왜 중국이 여러분 영국과 캐나다와 이런 데까지도 개입을 할까요? 친중 정치인들을 뽑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전 세계 지배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Stop the Steal에서 내 표를 투표를 도둑 맞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요 미국에도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캐나다까지도 중국이 선거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기억나십니까? 불과 2주 전에 SKT에서 해킹이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입니까? 중앙선관위가 해킹을 또 당했어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6.3 대선에서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휠체어 타고 가서 투표하는데 내 투표 한 장이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다면은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갔어도 신분증 이런 걸 자세히 잘 알아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사례만 그랬습니다. 제외 국민이 내 투표하기다 신고했는 사람이 6만여 명인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14만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가 5월 21일 날 개봉됩니다. 전환길 제작, 이영돈 PD 감독의 영화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가 개봉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경각심을 다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부정성으로 갔습니다만은 또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버된 관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부디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이렇게 투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2가지만 언급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부디 우리가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 성경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이지요. 다 아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든 간에 정치가 많이 실망스럽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왜 이럴까라고 하신다면은 결코 지치지 않으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지나보면 다 알게 될 거지만 미리 저도 그렇게 깨닫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